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관련 실태 현황을 다루는 북한 요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몇 년째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북한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이에 대해서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에서는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받는 북한 보병이 10,000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 부랴츠 특수대대에 북한군을 3,000명 배치한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을 보도했고요. BBC 러시아 지국에서는 3,000명은 절대 아니다. 그 정도의 수가 안 되고 북한 군사는 정말 소수고 그 외에 러시아에서 돈을 벌러 왔거나 여권 문제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같이 온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실질적인 군사 병력은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조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 12,000에서 13,000명 정도가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떨어진 파편 같은 거 보면 한글이 적혀 있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군모 이 사이즈를 러시아식하고 북한식하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제 찾아 입으라고 한 이런 사진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 당국이 발표한 위성 사진에 보면 함흥과 청진에서 집중적으로 북한군을 수송해가지고 연해주 쪽, 러시아의 동부 쪽에 내린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풍군단,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하는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이 파병된 거로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 호위 부대 요원이었나? 아무튼 그 안면 인식 장치로 동일인 이미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게 민간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 시베리아 쪽에 아시아인과 외모가 흡사한 사람들의 그 의복 같은 걸 입혀가지고 전선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BBC 러시아는 이렇게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 군인들을 민간인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12,000명, 13,000명이 참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리고 북한은 왜 이거를 결사적으로 감추려고 하느냐? 이 참전했다는 거는 적대적인 의미의 직접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잖아요. 6.25 때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상의 참전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쪽에도 있고 북한 쪽에도 있는데, 러시아의 그 공군 파일럿들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6.25 때 참전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전했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구일본군 해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귀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그 일본 구해군, 이제 2차 대전 패전 후에는 일본은 자위대만 남겨두고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그 과거 군 특수 요원들이 와서 작전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전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걸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하나는 한반도에 들이온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북쪽에 들이온 위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싶어요. 일단 북한이 13,000명을 보냈어요. 공짜는 없죠. 더구나 이거는 전투병을 보낸 거니까, 그것도 최정예 폭풍군단 전투병력을 보낸 거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했을까?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군사 기술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형화, 경량화라는 얘기를 하죠. 핵무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터뜨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은 북한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발사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미국까지 가는 그런 성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켓을 쏘는 거는 돼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재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진입을 할 때 성능을 유지하면서 불에 타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낙하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러시아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했다. 그러니까 협상하자. 자기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또 하나는 SLBM인가 핵잠수함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쏜다고 했을 때 연료 주입이라든가 기타 뭐 핵무기를 장치한다든가 발사대를 세운다든가 등등 뭐 어디 포탄을 쏘려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측 위성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동해안, 서해안, 뭐 남해안 이런 데까지 와서 쏜다 그러면은 근거리 발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와서 핵폭탄을 쏠 수 있는 수단이 그 잠수함인 거거든요. 이런 기술을 러시아에서 100% 전수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되는 거죠. 근데 안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핵심 기술만 해도 이 두 개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연료가 고체냐 액체냐, 액체 기술, 고체 기술 다 갖게 되면 좀 골치 아픈데 이 얘기는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하는 것이 북한에도 또 주변국의 다른 나라에도 다 해로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안보에도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근데 과연 이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의 그 좋은 선택이냐?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 도박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벌목공을 내보내기 시작한 게 72년부터입니다. 베나TV에서 여러 벌목공들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벌목국 출신 탈북자분들. 뭐 최태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들어보면 벌목 회사에서 받는 임금 중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5% 남짓이고 거의 뭐 산속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처음에 72년에 보낼 때는 무슨 아오지 탄광 보내는 식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 고위층들이 벌목공으로 나가고 싶어 한 거예요. 뇌물을 쓰고라도 나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벌목공이라도 갔다 오면 소련제 TV, 저 사진기, 뭐 라디오, 이런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외화와 바꾼 돈표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화폐가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백화점 가서도 없는 물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배급도 안 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기회가 없어요.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이민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꽃집 하는 사람들을 더 윗길로 쳐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어려서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격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89년, 90년, 91년, 92년 이 연간에 동구권 무너지고 소련 멸망하고 그랬을 때 러시아에 와보고 아니 소련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다 망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냐? 북한 기준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목공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게 중동의 무슨 뭐 리비아 건설 현장 이런 데죠. 그 다음에 경공업전사 무슨 뭐 식당 이런 데도 최고위층이 나가잖아요. 최고위층 자제들이 나가는데 벌목공 같으면 예컨대 산속에서 거의 군대처럼 생활하고 생활을 관리를 합니다. 러시아 그 산골에서요. 그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도 공사장에서 그렇게 관리했고 그 다음에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도 거의 가둬 놓다시피 하고 항상 움직일 땐 둘셋씩 움직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은 북한식으로 철저히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에 사는 거고 그렇게 산 사람도 벌써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만몇 명씩 파병을 한다? 그럼 이건 그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사회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은 장마당 세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을 지지하는 장마당 지지자들 아닌가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MZ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제 우호적인 그런 정예들을 뽑아서 보낸다고 해도 과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해외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북한 사회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72년에 벌목공 보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김일성이 박 대통령 따라했다고 보는데 60년대에 독일의 그 광부, 파독 간호사 보낸 것들을 카피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월남전 파병을 카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월남전 파병이 이제 바로 중동 진출과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놓고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전선에서 집단 탈영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왜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 사격장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흐뭇하게 병사들 이렇게 사격하는 거를 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엎드려 쏴 자세로 이렇게 북한 병사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병사들 위에 병사들 머리를 겨누는 저격수들이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김정은 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순간에 바로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탈탈탈에 나온 수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셨지만 군부대에서 훈련하다가 예컨대 탄피 하나가 사라졌다, 뭐 탄알 하나가 분실됐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찾을 때까지 뭐 사흘 밤낮을 전군이 수색을 하더라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끝까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지역, 거기는 김정은, 그러니까 김씨 족속이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호 행사 불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만큼 김씨 족속은 언제 어디서 자기들이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13,000명이 전투를 한다.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국내 상황을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6.25 때 북한군이 초반에 놀라운 전투력을 보이거든요. 그게 사흘 만에 서울로 입성하고 저 낙동강까지 이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간 비결입니다. 그럼 북한군이 보여준 놀라운 전투력의 원천은 뭐냐? 북한군의 3개사단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공에서 편성이 돼서 북한으로 건너왔습니다. 아예 편성까지 다 해서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3개사단은 뭐 국공 내전이라든가 뭐 기타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전쟁, 뭐 중일 전쟁이라든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전투력의 원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해 있는 나라나 집단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반기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전 때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젊은 군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일본 사회가 겁냈다고 그래야 되나, 경계했다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주목해서 본 사실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휘관은 6.25 실전 경험이 있고 젊은 병사들은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파병한 이 13,000명이 북한 체제에 충성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우리가 고리하는데 그만큼 위험 요소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들이 전쟁 경험이 전무한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만 가도 자유의 공기를 느낀다는데 이게 벌목공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나라의 문물,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또 병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문물을 훨씬 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저 어려서만 해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가끔 시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투식량, 월남에서 먹던 전투식량, 그래서 이렇게 따면은 뭐랄까 고기 완자 같은 것도 들어있고 거기 안에 뭐 버터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투식량, 시레이션 이런 거 도깨비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문물을 접하는 접촉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접촉면이 늘어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랬을 때 북한 체제가 그걸 감당해낼 여력이 있을까?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연구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전한 북한군들이 과연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게 될지, 이것이 김정은의 도박이 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수가 될지 악수가 되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모쪼록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착잡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이렇게 13,000명씩 보냈다라는 게 알려지면 이 장병들의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네. 대북 방송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떨지 추후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역사는 독재자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